지금은 공임이 훨씬 비쌀 겁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화가의 수고비인 공임보다 재료비가 훨씬 더 비쌌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모든 미술품을 창작하기 위한 재료, 일단 나무판부터가 질이 좋은 나무를 구해서 도제들이 여러 번 깎고 미치를 하면서 평평한 나무판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물감도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튜브에 들어있는 물감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물감은 다 원료를 구해서 그 원료를 갈아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원료를 구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힘들고 그 원료 자체가 비싼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재료비가 비쌌기 때문에 과거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림값은 결코 싸지는 않았습니다. 쌀 수가 없었죠. 자, 그러면 비싼 재료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조토이 페루지아 성당 재단화에서 이 작품의 성인들의 뒷배경은 무엇으로 메워져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금입니다. 진짜로 금이에요. 우리가 목걸이나 반지를 만드는 그 기금 속인 금입니다. 그러면 금이 녹아서 이렇게 칠을 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금은 금속이기 때문에 아무리 온도를 올려도 녹지는 않아요. 대신 금은 무한정 얇게 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금속을 만들어서 정교하게 세공을 해서 목걸이도 만들고 팔찌나 반지도 만들 수 있는 거겠죠. 과거의 화가들은 금알을 계속 두드려서 얇게 폈습니다. 지금의 종이보다 우리가 쓰고 있는 티슈 정도의 두께까지 아주 얇게 편 다음에 목판 위에다가 기름을 바른 진흙을 발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성이 있는 흙 위에 얇게 펴진 금박을 붙이고 살살살살 문질러서 주름을 폈습니다. 너무 얇게 펴진 금이기 때문에 문지를 때 세게 문지르면 찢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약돌 같은 무른 돌이나 아니면 개의 이빨을 써서 문질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금이라는 진짜 귀금속이 재료로 들어갔으니까 그림은 당연히 비쌌겠죠. 그러면 왜 금을 재료로 한 그림을 화가들이 그렸냐면 이 중세의 그림은 절대 다수가 성당에 걸려있는 성화들입니다. 성당은 어두컴컴하겠죠. 그 어두컴컴한 공간에 들어갔을 때 진짜 귀금속인 금이 발려져 있는 그림은 반짝반짝 빛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보는 이로 하여금 순간적으로 황홀경에 빠져들게 하면서 자신이 있었던 지금까지 좀 전까지 있었던 일상의 공간이 아닌 비일상적인 공간, 거의 천국과 가까운 공간에 들어왔다라는 느낌을 갖게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이 천국으로 상승하는 듯한 황홀감을 맛볼 수 있을 테니 종교화인 이 그림에 어떤 의의가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화가들은 단순히 금을 얇게 펴서 붙이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그 금에다가 여러 가지 무늬를 넣기도 했습니다. 이런 무늬를 넣는 방법을 스크라피토라고 부르는데 이런 정교한 세공이 가능한 건 역시 금이라는 금속의 특징이겠죠. 지금 보시는 수태고지 같은 경우는 지금 배경이 전부 금으로 메워져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은 당연히 재료비 자체가 비쌌기 때문에 화가의 공임보다 그 그림의 재료비가 더 비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화가들은 그림의 배경을 금으로 메꾸지 않고 세세하게 그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배경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배경을 그리면서 화가의 실력 차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와 못 그리는 화가가 구분이 되고 그런 경우 잘 그리는 화가가 더 높은 공임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 로베르 깡팽의 수태고지에서 재미있는 것은 왼편에 지금 이 그림을 그리도록 화가에게 청탁해서 그 그림을 교회에 기증한 기증자 부부의 얼굴이 보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술과 자본이 만나는 지점이 생겨납니다. 이 그림을 화가에게 그리도록 청탁한 부부는 당연히 부자겠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부부들은 이 그림을 교회에 기증함으로써 자신들이 부자지만 돈을 이렇게 아낌없이 교회를 위해서 쓰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메디치가가 자신들이 후원하는 화가 보티첼리에게 청탁해서 그리게 한 이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그림에서는 예수와 마리아보다도 그들에게 경배하는 사람들 동방박사가 더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막 예수의 발을 만지고 있는 인물이 바로 메디치가의 코시모 데미 메디치, 그 아래에 무릎을 꿇고 있는 붉은 망토를 입은 인물이 코시모의 아들인 피에로 데 메디치, 그리고 그 왼편에 서 있는 두 명의 남자가 피에로 데 메디치의 아들 로렌초와 줄리아노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 그림은 산타마리아 로벨라 성당에 걸려 있었는데
이 산타마리아 로벨라 성당에 온 대부분의 프렌치 사람들은 이 그림에서 메디치가의 얼굴을 알아봤을 거예요. 그리고 메디치가가 이렇게 아낌없이 작품을 피렌체를 위해서 기증하고 있으니 그들이 피렌체를 경영할 자격이 있는 그런 가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실제로 1400년대 후반에 메디치가가 피렌체시를 위해서 기증한 미술이나 조각이나 건축의 가치는 다 합쳐서 현재의 가치로 6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미술 작품 기증 문화 사업을 통해서 메디치가는 자신들의 지배자로서의 위치를 공고하게 하고 그리고 또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이 부자지만 천국에 갈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들에게도 확신하게끔 만들었겠죠.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이제 다빈치의 그림, 역시 메디치의 가의 후원을 받았던 다빈치의 그림 같은 경우는 원근법을 사용해서 정교하게 그린 배경이 등장합니다. 가까이 있는 나무들은 크고 선명하게, 멀리 있는 나무들은 희미하고 작게 그려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화가의 솜씨가 그림에 점점 더 드러나면서 공임이 비율이 점점 더 올라갑니다. 보티첼리가 화가로서는 처음으로 재료비와 공임에서 공임을 50%까지 올려받은 화가라고 하죠. 그 후의 화가들 미켈란젤로나 다빈치나 라파엘로나 티치아노 같은 경우는 공임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아무튼 중세시대에 사용되었던 기법, 이 금을 사용해서 그림의 배경을 채우는 화법은 르네상스의 시작과 함께 사라졌다가 20세기 초반 들어서 오스트리아의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그림에서 한번 되살아나기도 하죠. 왜냐하면 클림트의 아버지가 보헤미아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금 세공을 배운 장인이었기 때문에 클림트는 아버지의 작업을 통해서 금을 사용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대에 들어와도 여전히 예술과 자본과의 관계는 밀접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 중에서 세상에 알린 인물이 바로 화상을 경영했던 폴 디랑니엘이라는 인물이죠. 이 폴 디랑니엘은 인상파 화가들 모네나, 마네나 르누아르 같은 화가들의 그림들을 대량으로 사들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1870년대의 일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이 시상에서 거의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디랑니엘은 이들 그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봤죠. 그리고 이 작품들을 특히 미국에 가져가서 팔았습니다. 유럽에서는 아직까지 인상파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미국 뉴욕에서 그들의 작품을 전시했을 때 미국의 부호들은 이 인상파의 그림을 보고 웃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이 그림을 샀다라고 드랑니엘은 훗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드랑니엘 같은 사람들 말고도 투자 가치를 보고 인상파의 작품을 사들이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리톤 가수였던 장바티스트 포르는 1873년에 만회의 작품을 60점 이상 샀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상당한 돈을 남기고 되팔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포르는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에서 어떤 상업적인 가치를 발견한 몇 되지 않는 인물이었던 거죠. 그러나 반골 기질이 가득했던 마네는 자신의 은인임에도 불구하고 무대에 선장 바티스트 포르의 모습을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포르는 당연히 항의했죠. 아니, 내 모습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라고 항의를 했더니 마네는 그게 어떻단 말이요? 당신을 실제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그려줬는데 뭐가 잘못됐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 못지않은 그런 기계가 넘치는 인물이 마네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특히 인상파 화가들 중에서 작품 가격에 예민했던 사람은 클로드 모네입니다. 모네는 긴 무명 생활을 거쳤고 그 무명 생활 내내 경제적인 곤란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데다가 1879년에는 아내인 까미유가 두 어린 아들을 남기고 32라는 젊은 나이로 사망했는데 너무나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아내가 사망할 때까지 제대로 병원에 데려가지도 못했어요. 그것이 모네의 가슴에 끝끝내 한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까미유가 죽은 후에 모네는 자신의 후원자의 아내인 알리스 오슈데와 살림을 합치게 되는데 이때 모네에게는 2명의 아이가 그리고 알리스 오슈데에게는 무려 6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성이 직업을 갖는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모네는 삽시간에 8명의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1880년대 말에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지면서 모네는 파리 인근의 지베르니라는 마을에 자신의 집을 사서 정착하게 되죠. 이 지베르니의 모네의 집은 지금도 모네의 기념관이 되어 있고 정원이 이렇게 크게 넓고 정원에는 연못도 있습니다. 당연히 땅값도 그렇게 싸지 않았을 테고
또 집값도 어느 정도는 됐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잔금도 지불해야 되는데 슬하에는 8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많은 그림을 그려서 빨리 파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모네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연작입니다. 하나의 주제를 여러 각도와 여러 계절과 여러 시간에 따라서 다르게 다양하게 그리는 겁니다. 원래 모네는 1877년 3회 인상파 전시회에 생라자르 역을 그린 7점 또는 8점의 연작을 출품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생라자르 역 연작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모네가 연작의 가능성에 대해서 쉽게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네는 기차가 들어오면서 그 육중한 기차의 모습과 시시각각 달라지는 증기의 모습을 그리려면 한 장의 그림 갖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초창기에 생라자르 역 연작이 잘 팔렸습니다. 그때 이제 모네는 깨달았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번 그리면 그림을 그릴 때마다 주제를 찾아서 새로운 주제를 찾아서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변화무쌍하게 다르게 그림으로써 모네 자신이 생각한 인상파의 중요한 강령, 시시각각 변화하는 햇빛과 대기를 화폭에 담는다는 인상파의 강령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네는 지베르니에 살았기 때문에 지베르니 인근에서 그림의 소재를 찾아야 했고 그림의 소재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1890년대부터 모네는 새로운 방법, 연작이라는 기법을 적극적으로 참고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연작의 주제로 선택한 것은 밭에 논밭에 쌓여있는 집더미, 노젓가리입니다. 어쩌면 이 노젓가리를 처음 보신 분들은 아니 이 노젓가리가 그렇게 매력적인 주제가 아닌데 왜 굳이 이렇게 많이 그렸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네는 여름 아침에 거의 투명하게 빛나는 노젓가리 또 한낮에 짙은 같은 그늘을 들이우는 노젓가리 또는 석양을 받아서 붉게 빛나는 노젓가리 아니면 가을에 해가 지고 나서 어스름 속에서 희미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노젓가리 또는 눈 온 아침에 눈을 맞은 노젓가리 이렇게 다양한 노젓가리를 그림으로써 언뜻 보기에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이 노젓가리라는 주제가 계절과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나 변화무쌍하게 달라질 수 있느냐를 보여줬습니다. 이 작품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듀랑 리엘은 노젓가리 연작을 장당 3,000프랑에 샀어요. 그러나 노젓가리에는 오래 그릴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모네가 일어나서 지베르니 집 바깥으로 나가보니까 농부들이 노젓가리를 다 실어가버린 거예요. 삽시간에 그림을 그릴 대상이 없어졌습니다. 당황한 모네는 노젓가리 말고 좀 더 오래 한자리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주제를 택했고 연작을 그릴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고 강변에 나가서 포플러를 그렸습니다. 포플러는 나무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오래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모네의 생각과는 또 달랐습니다. 어느 날 강변의 목재업자들이 포플러를 다 베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무도 움직일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모네는 깨닫게 됩니다. 이 포플러 연작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듀랑리엘은 장당 4,000프랑에 이 포플러 연작을 샀습니다. 아무튼 나무보다 더 움직이지 않는 것을 그려야 연작으로 오래 그릴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모네는 루앙 성당을 그리게 됩니다. 모네의 작품들 중에 이렇게 건축물이 그림의 대상이 된 경우는 별로 많지 않은데 이 루앙 성당을 그리겠다고 결심을 한 것은 아마도 포플러 나무가 베어지고 나서 모네가 좀 심적 타격을 입었던 것 같아요. 노젓가리와 포플러에 이어서 루앙 성당이라는 새로운 연작에서 모네는 푸른 안개에 쌓여서 빛나는 루앙 성당이나 아니면 색깔을 거의 쓰지 않고 아침의 안개 속에 희미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루앙 성당이나 또는 햇빛 아래서 선명하게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 루앙 성당 또는 석양을 맞으면서 석양의 황곤의 빛으로 노랗게 빛나는 루앙 성당 흐린 날에 푸르게 그 실루엣을 드러내고 있는 루앙 성당 같은 다양한 성당을 그렸습니다. 이 루앙 성당은 모네에게 정말로 어려운 과제였지만 한 번은 모네가 아내인 알리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무나도 이 과제가 힘들어서 하루는 잠이 들었는데 성당이 자기의 위로 무너져 내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도 이 루앙 성당의 돌들이 빨갛고 파랗고 노랗게 빛나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30점 넘는 루앙 성당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그려졌고 드랑리엘은 이 작품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사려고 할 때 놀랍게도 모네는 장당만 5,000프랑을 불렀습니다. 드랑리엘은 깜짝 놀랐죠. 그 전에 2년 전에 포플러 연작을 장당 4,000프랑에
샀는데 그 가격은 못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모네는 놀랍게도 자신과 드랑릴 사이에 그런 오랜 관계도 불구하고 몇 점을 다른 화상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듀랑리엘은 장당 12,000프랑에 남아있는 루앙 성당 연작을 모두 사들이게 되죠. 어찌 보면 모네는 끝까지 계산해 작품 가격에 민감한 사람이었고, 그것은 모네의 초창기에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대에 들어서도 예술과 자본 사이에 관계는 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있는 새로운 방법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죠. 광고에 미술 작품을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광고에 사용된 미술 작품들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백화점 광고 언뜻 보기에는 미술 작품과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이 작품은 자세히 보시면 뉴요커의 모습을 즐겨 그린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에서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광고입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분명히 호퍼의 영향이 있죠. 이런 식으로 미술 작품을 광고로 이용하면 일단 보는 이들에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광고와 차별화된 그런 새로운 광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광고들이 미술 작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어떤 미술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을까요? 너무나도 유명한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가운데 예술을 중심으로 12명의 제자들은 제각기 놀람이라던가 의문이라던가 경악이라던가 죄책감 같은 감정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드라마틱한 효과가 광고에 이용될 가치가 충분합니다. 이런 작품도 마찬가지죠. 다른 예를 하나 볼까요? 그랑디제트 섬의 일요일 오후 쇠라가 그린 유명한 정묘법으로 완성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광고에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탄생합니다. 미국의 한 TV 시리즈의 광고인데, 이 그랑디제트 섬의 일요일 오후가 가지고 있는 세련되고 도회적인 분위기를 묘하게 TV 시리즈와 연관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고라는 것은 어찌 보면 자본주의의 꽃, 자본주의의 총화입니다. 이런 자본주의의 총화들과 돈과는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고고하게 자신의 예술 세계를 속에 머물러 있을 것 같은 미술 작품들이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뜻밖이죠. 그리고 현대에 들어오면 아예 적극적으로 상업과 자본과 광고 같은 부분들을 작품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이용하는 팝아트가 등장합니다. 사실 요즘 들어 점점 더 팝아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팝아트의 장점은 우리에게 미술이라는 것이 어렵지 않고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익숙한 이미지를 가지고도 고급스러운 미술 작품이 창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팝아트라고 하면 흔히 앤디 워홀을 먼저 떠올리는데, 이 팝아트는 뜻밖에도 미국이 아니라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영국의 화가인 리처드 해밀튼이 그린 무엇이 현대의 가정을 매력적으로 만드는가? 라는 1950년대 작품이 최초의 팝아트 작품입니다. 여기서 화가는 육체미를 자랑하고 있는 그런 남성 광고 모델을 가운데에 세워놓고 여러가지 상업적인 작품들, 소파라던가 축음기라던가 테이블이라던가 TV 같은 광고 이미지를 다 잘라서 그림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들고 있는 교통표지판에 팝이라고 쓰여 있죠. 이것 때문에 팝아트라는 제목이 붙은 겁니다. 팝아트 작품들 중에서 특히 유명한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만화의 이미지를 이용한 리덴슈타인의 작품이나 아니면 마릴린 먼로를 그린 앤디 워홀의 작품들이죠. 이런 작품들에서 화가들이 영화배우나 아니면 만화 같은 대중적인, 어찌 보면 고급 문화보다는 하위 문화인 이런 개념들을 비웃고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장르들을 끌어들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영화배우, 만화 같은 상업적인 이미지를 고급한 미술관에 걸게 함으로써 그때까지 미술이 가지고 있었던 대중감원 이미지, 고고한 이미지 등을 비판하고 있어요. 리텐슈타인이 그린 이 만화에서 물에 빠진 여자가 나는 죽어도 누구에게는 도와주지 않을 거야, 차라리 물에 빠지고 말 거야 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사실 이 말풍선의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말풍선의 말과 만화 자체를 그림에 끌고 옴으로써 리텐슈타인은 미술관의 엄숙한 분위기를 풍자하고,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현대의 예술은 대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사인을 보내고 있는 이번 강연에서는 예술 작품이 팔리는 메커니즘,
예술 작품과 그 가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술과 자본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뛰어난 작품이 창작되는 과정에서 자본은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들어 점점 더 관심을 모으고 있는 미술품 경매 시장에서는 작품의 예술적 가치 못지않게 투자 가치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술도 예술가도 돈이라는 명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과거부터 돈은 예술품이 창작되고 예술이 부흥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예술의 창작에는 자본 말고도 수많은 요소들이 더 필요하죠.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영감도 왕성한 창작열도 자본의 뒷받침 없이 무한정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역사적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를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큰 근간은 경제와 자본이며 그 원칙에서 예술 역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전원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